네, 원장님. 그래서 우리 제도가 지금 성상가족만 보호하는 민법 가족 규정부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혼인 관계를 만들어준 법이 들어와야 될 텐데 팍스도 처음에는 프랑스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우려가 좀 잠재워진 것 같고요. 도리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혼인한 가정 안에서 법적으로 혼인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와 또 팍스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반 정도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팍스 관계를 깨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 관계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혼인으로. 네, 혼인 관계로 혼인 관계로 넘어가기 오히려, 위해서 네, 이 팍스 관계를 깨는 이런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도리어 이제 혼인의 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세계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긍정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거 이제 생활동반자법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그게 이제 뭐 복지를 좀 동거가족에게 확장하자 하는 의미라 해도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건 동성애 혼인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 앞으로 논란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프랑스하고 좀 다른 것이 프랑스는 이혼을 파탄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팍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가정이 팍스로 인해서 해체될 거다. 이거는 좀 프랑스하고는 다른 우려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생활동반자법 혹은 팍스가 들어오면 모든 다양한 이제 동거인들이 전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는가를 이제 조정을 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그야말로 혼인까지는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권리 부여 정도로 가능하고. 하면은 네. 큰 저항은 없을 거다. 필요하겠네, 그죠?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을 어느 할 법까지 갈 것인지는 거냐, 이제 이성애만 할 거냐, 동성애 포함시킬 거냐. 예, 예, 네.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결혼 등록과 해지가 좀 용이한 이런 팍스라 그러면은 이 요즘 황혼, 이혼 재혼이 많이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재혼하시는 부분들이 그 전부 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도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우선 같이 살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같이 사는데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이런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상속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설계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내놓고 노후에 정말 외로운 두 사람이 같이 등 긁어주면서 네.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독사의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 해결하는 데도 일차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법률적으로 좀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충분히 넣어서 현재의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한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 열 효자가 한 악처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커플이 필요한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아무튼 하여간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 뭐 이름이 뭐든 간에 이런 것도 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도 들어와야 되고 차별금지법에 가족보호도 들어와야 되고 복지 확장 이런 부분도 건강하자 반드시 기본법도 좀 전면 예, 개정돼서 전체적 가족을 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법 체계를 좀 갖추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할 일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결손가족으로 보는 뭐 이 미혼모 가족들 여기에 대한 용어 변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관심도 법률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법률에 합니다. 미혼모란 용어가 있긴 있습니까? 이 미혼모자 시설 이렇게 해서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 의식 없이 하는 차별적 용어네. 그거는. 예. 혼인을 아직 못한
못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혼인을 미혼이라는. 하지 못한 채 애를 낳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한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가족 형태, 올바르지 않은 뭐 이런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정상가족, 비정상가족하고 예, 똑같은 예, 예, 네, 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는 거는 꼭 혼인 관계에서만 낳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미혼, 예, 미혼 모부자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차별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가족 관계나 아니면 이 민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 건강가정 그 기본법 뭐 이것도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 이제 평등한 어떤 가족 정책이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이라고요. 절대적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기반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쓴다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정책은 여성들에게 극한해서 그 일가정 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 엄마의 일만 아니거든요. 그 아빠와 엄마 즉 가족 공동의 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책조차도 그 여성과 남성에게 공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여성에게만 극한된 것처럼 지금 그 되어지고 있고요. 여성 친화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노동 현장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또 맘 놓고 자기 직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뭐 사회적 기반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죠.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는 것도 포함돼 있지만 더 전제는 일터 안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해서 그 더 고민하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출산율 높아질 것 같고요. 이거는 세계 통계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 출산율 높은 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가족 정책의 성평등뿐 아니고 국가의 정책 안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생각에도 평등과 이 출산율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 내에서 남녀가 공히 가사에 참여를 하고 아동 육아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 뭐 그 육아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할 때 한 성이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을 다른 한 성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들 뭐 독일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이제 다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 성이 뭐 10개월 이상은 못 한다던가 육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양성이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이제 가정에서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할 때에 아주 어떤 걸림돌 없이 매끄럽게 다시 일터로 갈 수 있고 이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이 여성에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고 혹은 경험으로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요인을 계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제적으로 이제 상당하게 자세하게 차별이 뭐에서 발생하는가를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이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없는 최대한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과 저출산 관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한 가족 형태, 별간평등이 이제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도 한 말씀 주십시오. 그 가족 유형과 관련된 별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엄마와 아빠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이라고 놓고 나머지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한에서는 이 출산율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50% 정도 되고요. 독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 혼인 관계 안에서의 태어난 아이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답은 생각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네, 다양한 이 가족을 인정을 하는 것이 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아니죠, 당연히. 네, 물론 그렇게 아닙니다. 연결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부모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실증적인 예를 저희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독일 보고 요즘 있기 많이 때문에 올라간다면서요. 독일은 현재 평균으로는 약 38% 정도가 되고요. 구동독과 구서독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 구동독 지역은 50% 이상이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산율 자체도 많이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성평등과 가족 형태별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장시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빠진 말씀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이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한 번씩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사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면들이 이제 해소되는 좋은 네.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을 하고 예. 모두가 모두를 존중을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펴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가깝고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장님은요. 그 이미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가 돼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또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이게 이제 법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 한국 사회가 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398명, 대부분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결혼한 부모와 자녀만이 가족이고 이를 벗어나면 비정상이 되는 나라. 그럼 비정상 가족 안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정상 가족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거의 매일 아기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낯선 땅으로 보내야 할까요? 모든 가족은 평등하고 모든 출산은 축복받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